어느 날 저녁 나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나한테 뭘 불편하게 느끼는 게 있니? 내가 뭘 잘못했니? 아들은 잠시 멈칫하다가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말에서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중심이 아니란 것을. 아들은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와 아들이 내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찾아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무슨 소리니? 며느리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말은 내게 너무도 차갑게 들렸습니다. 요양원 같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저 이 집에서 사랑받고자 했을 뿐인데 내가 방해물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된 거니? 며느리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내 물음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방을 꺼내 옷과 소지품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떠날 결심을 하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떠나는 게 맞겠지. 그래야 이 집이 편안해지겠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의 초등학교 제자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인생대역전을 시켜준 김기숙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기숙입니다. 나이는 72세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내 삶은 텅 빈 집처럼 쓸쓸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작은 가구 업체를 운영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내게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떠나자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웠던지 아들은 자기 집으로 합치자고 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아들이 한 약속이 나를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도 그렇게 바라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 집으로 이사하는 날, 나는 손때 묻은 가구를 하나씩 손으로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엔 내가 사랑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의 가족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나를 맞아주었고 손자는 내 품에서 해맑게 웃었습니다. 여기가 내 새 가족과의 집이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그 말에 나는 안심하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을 며느리가 칭찬할 때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손자와 놀이를 하며 나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손자랑 정말 잘 놀아주시네요. 저보다 더 잘하세요. 며느리의 말에 내가 자부심을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두고 나를 말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작은 벽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내가 집안일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나를 며느리가 다가와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희 방식이랑 좀 달라서요. 제가 할게요. 그 순간 나는 그 말을 내가 불편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걸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 변화는 손자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나타났습니다. 내가 손자와 놀이를 하고 있으면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놀아줄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방으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 집에선 불편한 일일까?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나한테 뭘 불편하게 느끼는 게 있니? 내가 뭘 잘못했니? 아들은 잠시 멈칫하다가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말에서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중심이 아니란 것을. 아들은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와 아들이 내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찾아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무슨 소리니? 며느리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말은 내게 너무도 차갑게 들렸습니다. 요양원 같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저 이 집에서 사랑받고자 했을 뿐인데 내가 방해물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된 거니? 며느리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내 물음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방을 꺼내 옷과 소지품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떠날 결심을 하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떠나는 게 맞겠지. 그래야 이 집이 편안해지겠지.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들이 건넨 봉투의 무게는 내 마음속 상처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이 세상도 나를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현관문 앞까지 나와 미안하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명 죄책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죄책감이 이 상황을 바꿀 만큼의 무게를 지니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돈의 무게가 아니라 그 돈이 내게 전하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머니가 알아서 살아가세요라는 메시지가 내게는 너무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나는 발걸음을 떼며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어머니를 버린다는 배신감과 울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리는 한겨울의 바람처럼 냉랭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 나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저 작은 골목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걷는 동안 머릿속에는 남편과 함께 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손길 함께 나누었던 소소한 대화들. 그런 기억들이 내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만 홀로 뒤처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어두워지자 나는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나를 헐끗 쳐다보더니 아무런 말 없이 방 열쇠를 건넸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으니 그 좁은 공간이 나를 압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참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워질 줄 몰랐구나.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미소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지금의 나에게 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품에 안고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억울함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며칠 동안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차마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밀어냈고 나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근처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자도 나를 그리워할까? 그때 환경미화원 한 분이 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묘하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나는 문득 내게도 저 사람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지 않을까. 그날 밤 나는 남은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나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결국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써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길가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어쩐지 내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 일을 하면 나도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나는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이 일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놀란 듯 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도 처음엔 힘들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고는 할아버지는 나에게 고물상 위치 하나를 알려주면서 혹시 일을 하고 싶으시면 이 고물상으로 오시면 된다고 친절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가야겠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거야. 폐지 줍는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흙인 나를 쳐다볼 때마다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도와주었던 할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요. 작은 걸 모으다 보면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의 말처럼 폐지 더미 속에서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진 박스와 신문지를 차곡차곡 리어카에 쌓았습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이루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스스로 살아가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나를 꾸짖기보다는 힘내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작은 고물상에 도착해 리어카를 내릴 때마다 사장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괜찮으세요? 그의 말 한마디가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렇게 차갑지 않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는 동안에도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내게 미안해할까요? 아니면 나를 잊고 편히 살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밤마다 나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괜찮다.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된다. 하지만 그 말을 쓰다가도 차마 보내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이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는 걸 알기에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낯익은 얼굴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동창인 수철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수철아. 잘 지내니? 수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이랑은 잘 지내시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철의 질문은 내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날 떠나보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철이 떠난 뒤 나는 리어카를 잡은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애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까? 전한다면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생각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나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싸움이야.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에서 남은 돈을 세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걷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나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잊고 내 삶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와 여전히 그들이 내게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미련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들의 인정과 사랑을 기다리며 이곳에 멈춰 설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질문은 나를 잠시 침묵하게 했지만 동시에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삶은 나의 것이야. 나는 이 말이 진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서 내가 승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일은 이제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굽이 달아가는 신발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도 내 삶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물상 사장님은 이제 내 이름을 기억하고 폐지를 정리할 때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덜 춥죠?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리곤 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몇 안 남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작은 친절이 참 고맙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겨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밤이면 손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잡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아이는 할머니를 기억할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어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리어카를 끌고 지나던 길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그리고 손자와 함께 식당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손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들이 내가 없는 삶에서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나는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는 묘한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저토록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니.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떠올릴수록 마음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내 모든 헌신이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정작 나를 기억하는 이들은 없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어. 다음 날 나는 아들이 살던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그 집 근처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느껴질 기억들이 너무 아프게 다가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그곳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존재를 잊을 수 없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빌라의 문 앞에 서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를 떠나보낸 그 문 앞에 다시 서 있다는 것이 낯설고도 생경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세입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그 세입자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이요? 몇 달 전에 팔렸어요. 빌라에서 돌아온 나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그 집을 떠났다는 사실이 어딘가 허탈하면서도 나를 더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집에서의 추억마저도 지우고 싶었던 걸까?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없애고 싶었던 걸까? 나는 다시 리어카를 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손잡이가 내 마음을 다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일들로 나를 쓰러뜨릴 수는 없지.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리어카가 삐걱거리는 소리는 어느새 내 동반자가 된 듯 친숙하게 들렸습니다. 몇 주 뒤 고물상 사장님이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기운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라도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는 내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작은 일도 쌓이면 큰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좋은 날도 오겠죠.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내게는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폐지를 모으고 작은 동전으로 바꿀 때마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작은 성취감이 내 안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그 집을 생각하며 이제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고 내가 손을 잡아주던 작은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나는 그 물음에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정말 잘 살고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다시 찾아가 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잖아. 이제 그들에게 더는 의지하지 않기로 했잖아.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며칠 후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웠고 길 위에는 지난밤 내린 비로 얼어붙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익숙한 동작으로 리어카를 밀며 폐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많은 양을 모아 고물상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 오토바이는 이미 나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피하세요. 운전자의 외침이 들린 순간 강한 충격이 몸을 덮쳤습니다. 리어카가 뒤집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길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온몸에 스며들었고 손과 무릎에서 따가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희미한 시야 너머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낯선 병실의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구급차로 실려오셨어요. 간호사는 나를 살피며 더 말했지만 나는 듣고 있는 둥마는 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내 리어카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모은 폐지는 다 어디 갔을까?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이곳에서 나를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고물상에서 나를 도와주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소식 듣고 왔어요. 그는 손에 과일과 따뜻한 국물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와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할머니가 다쳤다고 고물상에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네요. 많이 다치셨네요. 나는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민폐만 끼친 것 같아 미안하네요.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민폐라니요.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병원비를 알아봐 주고 간병을 도맡아 해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병원 식사 대신 집에서 직접 끓여온 미역국을 내밀었고 저녁 때는 내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가 웃으며 말할 때면 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신경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할머니처럼 가족과 떨어져 살았어요. 그때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제게 한 끼 식사를 챙겨주더라고요. 그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갚고 싶었습니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내게 묘한 연대감을 주었습니다. 태어날 날이 다가오자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태어나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 아직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은 여전히 쓸쓸하고 차가웠습니다. 작은 방 안에 놓인 낡은 가구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이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내가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익숙해진 탓일까요? 다시 혼자가 되니 그 간극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문득 그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떡과 과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방에 두 사람이 들어가니 공간이 더 작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와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바람도 좀 쐬시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도 더 무거워지거든요.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나는 폐지 줍는 것도 겁이 나는데.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다니실래요? 리어카는 제가 끌 테니까. 할머니는 따라다니면서 같이 폐지나 종이박스를 주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나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고생이라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훨씬 낫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몸이 나으면서 우리는 함께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의 유머와 이야기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저 종이박스는 제가 챙길게요. 오늘은 할머니 좀 쉬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 하면 내 할 일은 뭐가 되겠어요? 나도 일할 수 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나눠서 합시다. 할머니는 종이와 플라스틱, 저는 종이박스와 병. 그리고 수입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시게요.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안락함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했던 고된 일도 둘이 함께하니 덜 힘들게 느껴졌고 추운 날씨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나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가족들과 따로 사세요? 아드님이 있다면서요. 나는 그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들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짐이었나 봐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혼자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건 끝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누군가는 알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내 가치를 누군가 다시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와 하루를 함께 했고 나는 그에게서 오랜만에 느껴지는 동료애를 얻었습니다. 가끔은 그가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내가 물으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할머니랑 얘기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도 나와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작은 병을 건넸습니다. 병 안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보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서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쪽지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거리를 다니는 일은 이제 우리만의 작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 추위조차 견딜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득 찬 리어카를 바라보며 작은 성취감을 나누었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나보다 앞서 리어카를 끌었고 나는 뒤따르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가끔씩 그가 지나치려는 박스를 내가 먼저 주어 리어카에 올리면 그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제가 이겼어요. 오늘 제가 더 많이 주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주었든 상관없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소소한 농담과 대화 속에서 나는 그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 고단한 날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고물상에서 커다란 봉투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양이 많아서 보너스 드렸어요. 두 분이 열심히 하시니까 더 챙겨드리고 싶네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이걸로 떡볶이랑 어묵 한 그릇씩 사 먹죠. 제가 쏩니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아껴야 해요. 다음을 위해 남겨두자고요. 그러나 그는 이미 근처 분식점으로 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끔은 우리도 좀 누리면서 살아야죠. 열심히 일했잖아요.
분식점에서 뜨거운 떡볶이를 먹으며 나는 참 오랜만에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내 마음속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문득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도 이런 친구가 필요했을까? 아니면 이미 나에게서 그런 위로를 받았을까? 그의 부재가 여전히 가슴 한켠에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상실감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을 조금씩 다시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와 나누는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공유하며 묵묵히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보고 싶진 않으세요? 나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던 끝에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보고 싶죠. 하지만 그리움이 너무 크면 오히려 그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돌아갈 자리가 없을 거란 걸 아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인데 그걸 몰라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는 내 가치를 잊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주 뒤 나는 할아버지에게 작고 낡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손수건의 모서리에 나는 작은 꽃무늬를 수놓아 두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고맙다는 의미예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도 이렇게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살며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수건은 제가 소중히 간직할 겁니다. 할머니, 저도 고맙습니다. 함께 있어줘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 하루를 지탱해 주었고 나는 그의 삶의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손수건을 받아든 그의 얼굴에서 나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진심에서 나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가 주머니 속에 손수건을 고이 넣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서 오래 잠자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그와 함께 폐지를 모으러 다니다가 나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모아온 작은 박스 더미를 리어카에 올리는 그의 손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추운 날씨에도 늘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내가 부족한 부분을 조용히 메워주곤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내 질문에 그는 리어카를 멈추고 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긴요. 할머니랑 다니는 게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인데요. 그의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그와의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내게는 이미 이 세상이 나를 외면했다고 느껴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떠나던 날부터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과 행동은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에 지지 마세요. 그가 한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삶을 다시 살아낼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다음 날 폐지를 모으는 중에 나는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난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는 멈춰 서서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할머니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순간 내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그가 내게 준 희망은 단순히 일상에서 느끼는 위로를 넘어섰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 행동,
그리고 눈빛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와 함께 리어카를 정리하던 중 나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정말 괜찮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이런 거였나 봐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다면 내 삶이 더 따뜻하고 의미 있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배려와 따뜻함은 나를 천천히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에게 내가 받은 것만큼의 감사와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이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도 가능할지도 몰라. 나는 조심스럽게 그런 가능성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폐지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날이 갈수록 고물상 주변에서 자주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문은 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리어카에 가득 담은 폐지를 내놓아도 손에 쥐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값이 너무 안 나와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고물상 사장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봉투 속의 돈은 고시원비는커녕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지조차 막막한 액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와 할아버지는 하루를 더 길게 쓰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밤늦게까지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핥히고 손가락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리어카에 쌓인 폐지는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을 끝내고 손에 쥔 돈을 확인했을 때 나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쌓아 올린 내 노력은 고시원비에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며칠 뒤 고시원 관리인이 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미안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방을 비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져 물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가진 짐을 작은 가방에 우겨넣고 나는 그동안 의지하던 작은 공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차가운 골목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어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눈물이 차가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머릿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잘 살아야지. 그가 생전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고개를 들자 할아버지도 낮에 벌이가 너무 시원치 않자. 저녁에도 혼자 폐지를 주우러 나왔다가 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곳에 계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갈 곳이 없네요.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춥잖아요. 여기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랑 갑시다. 나는 저항할 힘도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에 나는 오래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안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이불을 깔고 내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몸부터 녹이세요. 제가 물 끓여올게요. 그는 주방으로 가서 작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이불 속에 몸을 묻고 떨리는 손을 감쌌습니다. 방 안의 온기가 내 몸에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물을 컵에 담아 내게 건넸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가 대단한가요? 제가 안 도와드리면 누구를 도와야겠어요. 그날 밤 나는 그의 방 한쪽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그의 배려와 추운 데서 떨어져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스르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방 한 칸이긴 하지만 둘이 지내기에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오갈 데가 없게 된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지낸 지 어느덧 3개월이 되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밀며 거리를 다니는 일도, 고물상에서 폐지를 정리하는 일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리어카를 혼자 끌 테니 할머니는 쉬세요. 그는 늘 나를 먼저 챙겼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부터 그는 자주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괜찮아요. 찬바람을 조금 많이 쐬어서 그런가 봐요. 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병원비 낼 돈도 없는데 괜히 큰일 만들지 맙시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폐지를 모으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나는 놀라서 할아버지를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태가 예사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가까운 병원으로 그를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할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환자분은 폐렴 증상이 심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비는커녕 그가 이렇게 오래 누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강한 것은 그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미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괜히 걱정 끼쳤네요. 이렇게까지 안 됐어야 했는데.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럴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나도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번엔 내가 도와드릴겨. 그날부터 나는 그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옷을 갈아입히고 약을 챙겨주며 밤새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는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느 날 밤 그는 장결의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나 싶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기대는 것도 할아버지였잖아요. 우리 서로 이렇게 기대며 살아가면 돼요. 그의 손을 잡고 있던 내 마음에는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님을 증명해 주는 존재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할아버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병원비는 부담스러웠지만 우리는 조금씩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폐지를 더 많이 모으고 필요한 곳에서 작은 도움을 받으며 서서히 회복해 갔습니다. 나는 매일 밤 할아버지 곁에서 그가 나은 모습으로 일어설 날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 지낸 시간은 길고도 힘겨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간병은 고되었지만 할아버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의 미소, 작은 농담, 그리고 힘겹게 내뱉는 고맙다는 말이 나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가 퇴원하던 날 병원 밖으로 나서는 그의 얼굴은 한층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의 말에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만 괜찮으면 됐어요. 이제 편히 쉬면 돼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우리는 작은 방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몸 상태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리하지 말고 푹 쉬세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죠. 병원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몸은 한계에 다다른 듯 나른해졌습니다. 간병으로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잠깐만 누워 있으려고 했던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병원에서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곳, 그리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넓고 따뜻했으며 그의 품속에서 나는 안도감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잠결에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꿈속에서 나온 것인지 현실에서 나온 것인지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할아버지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나를 안고 있었고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그보다 먼저 할아버지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그냥 편히 주무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깼을 때 나는 부끄럽고 어색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우리 서로 기대도 괜찮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의 말에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품 속에서 느꼈던 온기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사이를 넘어 이제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탱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리라는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가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이 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와 긴장에서 벗어난 나 자신이 민망하기도 하고 그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싶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속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서도 그의 팔은 마치 내게 방패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여기 기대서 쉬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그의 말은 늘 부드러웠고 나는 그 말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품 속에서 잠이 들 때마다 나는 오래전 잊었던 안정감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길은 한산했고 하늘에는 회색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한적할까요? 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없으니 차라리 좋지 않아요. 우리만이 세상 같잖아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사소한 것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리어카를 채워 고물상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금세 거세졌고 우산 하나 없이 길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쪽으로 가요.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비를 피해 근처 다리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리 아래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잠시 숨을 돌리던 그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날씨도 참 운치 있지 않아요. 나는 젖은 옷을 손으로 털며 할아버지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운치요? 이렇게 비 맞고 있는데요. 그는 웃으며 리어카를 가리켰습니다. 그래도 리어카는 우리랑 같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머니, 세상에 우리 셋뿐인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 말에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감싸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할아버지가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우리는 젖은 옷을 말릴 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지금쯤 나는 혼자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그의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머니를 위해 차렸어요. 평소에 고생하신 할머니를 보며 내가 한번 대접하고 싶었어요. 나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준비했어요? 특별한 날인가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그는 진지한 얼굴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나는 할머니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게 더없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이 한다는 프로포즈가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정말 가족처럼 살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요. 할머니, 이제 우리 서로 더 이상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봅시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당신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나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나는 따뜻한 품을 느끼며 그런 채로 영원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이불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지만 그의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불이 꽤 따뜻하네요. 내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그의 품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팔은 나를 감싸고 있었고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귀에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났고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은 언제나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한밤중에는 그의 따뜻한 말과 품에 기대어 위로받았지만 낮이 되면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폐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는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로 나를 독려했습니다. 나도 그에게 웃어 보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물상에서 받는 돈은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고 리어카를 가득 채워도 겨우 밥 한 끼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폐지를 모으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바람이 차가웠지만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든 하루를 버티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근처 편의점 앞에 자리를 잡고 컵라면 2개를 샀습니다. 할아버지는 라면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붓는 손길조차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라면은 싸고 간편하긴 한데 그래도 당신에게는 밥을 사드려야 하는데. 그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런 걸 다 신경 써요. 이렇게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요. 우리는 편의점 밖에 설치된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라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입 떠먹으니 몸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고급 승용차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차에서 내린 중년의 기부인이 편의점 앞을 둘러보다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고급스러운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우리를 지나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녀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고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기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참 동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기순이에요. 기순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못하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땅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큰 절을 올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던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네요.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한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워하며 손을 뻗어 그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저를 아신가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기부인은 허느끼며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를 기억 못하시죠? 저는 기순이에요. 선생님께서 시골 초등학교 담임을 하셨을 때 결핵에 걸려 학교를 나오지 못하던 그 아이요.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굶던 날 선생님이 저희 집에 쌀과 약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놀라움과 감격이 스쳤습니다. 아, 그래, 기순이구나, 너였구나. 할아버지는 한숨처럼 말을 내뱉더니 그녀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기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나중에 결핵을 이겨내고 학교를 졸업하고 운 좋게 좋은 남편을 만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선생님을 찾고 싶었어요. 제 은인이신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면 어쩌나. 은혜를 못 갚으면 어떠나. 늘 선생님을 생각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절을 하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선생님을 편히 모실게요.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요. 이건 제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과 할아버지의 놀라움과 감격이 한데 얽혀 방금 전까지 느끼던 고단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필연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부인 아니 이제는 기순이라 불러야 할 그녀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알만한 큰 건설회사 회장의 사모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선언했을 때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절을 하며 허느끼던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두 분의 노후를 책임질 겁니다. 저는 앞으로 두 분에게 평생 빚을 갚으며 살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며칠 뒤 그녀는 우리를 고급 아파트로 이사시켰습니다. 우리가 살던 낡은 단칸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부자들만 사는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창으로는 멀리 펼쳐진 도시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고 벽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인테리어가 돋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필요한 건 다 채워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우리를 위한 곳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나는 할아버지와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 상상이나 했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니 이런 기회가 왔네요. 나도 정말 꿈만 꾸는 것 같아요. 기순이가 공부도 잘하고 참 착한 아이였고 저를 잘 따랐어요. 그의 말에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번져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수는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를 우리에게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긴 두 분이 원하실 때마다 언제든 가서 쉬실 수 있는 곳이에요.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라서 정말 좋아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는 걸까?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나 싶어.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분들이세요. 이건 제가 갚아야 할 은혜입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기수는 매달 용돈 500만 원과 함께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건넸습니다. 필요한 건 전부 사세요. 두 분이 부족한 걸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녀의 정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녀에게도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서서히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부담 없이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었고 좋은 옷을 사입으며 입고 살았던 소소한 즐거움도 되찾아갔습니다. 제주도 리조트에 처음 갔을 때 나는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두 사람 모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부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아파트의 넓은 침실에 나란히 누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꿈만 같나요? 내가 물으면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꿈이라면 깨지 않길 바랄 뿐이요. 당신과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다니 내가 바랄 게 뭐 더 있겠어요. 나는 그의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는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기순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고급 아파트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주도 리조트로 떠나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 깊이 새겨지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소음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내가 말을 꺼내자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나이에 이런 편안함을 누릴 줄이야.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왔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과거는 고됐지만 우리가 함께 버텼기에 지금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수는 자주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 부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 주말엔 제주도 리조트로 가세요. 제가 예약 다 해뒀어요. 거기서 좋아하시는 생선구이도 드시고 바다도 보세요. 그녀의 정성은 매번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자식처럼 아꼈고 그녀 역시 우리를 진정한 부모로 여겼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리조트의 정원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믿으려고요. 우리가 성실하게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를 감싸는 바람과 햇살이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고단했던 시절의 기억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히 연결하는 끈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 그가 있고 우리가 함께 만든 행복이 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더는 바랄 게 없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시작된 삶의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결말을 맺은 우리 노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남은 날들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아리랑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